읽어주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글.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오늘은 올리비아 작가님의 갑자기 내 인생이 좋아졌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페인어 한마디도 모르던 채로 무작정 스페인 땅을 밟았습니다. 마드리드의 공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른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록한 글입니다. 스페인의 이방인, 선입견과 불편함. 2017년 2월, 나는 인천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5년이라는 긴 여행을 위해 처음 여권을 만들었다. 당연히 외국도 처음이었다. 처음 밟는 외국 땅인데 가족도 친구도 없다니. 이제부터 내 거주지는 한국이 아닌 스페인이 되는 것임에도 뭘 하러 가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어쩌면 인천에서 경유지인 도하까지는 한국인이 많았고 기내 곳곳에 한국어가 들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도하에서 마드리드행 비행기에는 한국인이 비교적 적었다. 당연히 한국어 안내사항도 없었다. 옆자리에 앉은 이들이 한국인인 것은 어쩌면 운이 좋은 일이었다. 그들도 한국인을 봐서 반가운지 나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 조금 달랐다. 그들이 하는 말은 벌써 스페인에 온 것처럼 반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편견이 적은 보통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나에게 타인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못하고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불편해하지 말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불편함을 표현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을 건 후 무거운 내 캐리어와 노트북, 카메라가 든 백팩까지 먼저 나서서 짐칸에 올려주었다. 나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분명히 내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10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들은 앉자마자 기내 화면 작동법을 내게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딱 잘라 말하며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다. 그들이 나의 불편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나와 달리 공평하게 친절했고 나는 눈을 감고 있는 내내 불편했다. 그들은 자고 있던 나를 깨워 식사를 챙겨주고 내가 리모컨을 잘 넣지 못하고 헤맬 땐 제대로 넣어줬고 가방을 뒤적거리다 의자 옆으로 지갑이 빠졌을 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까지 지갑을 찾도록 도와줬다. 그들의 그런 행동은 잠깐이나마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 의심했던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드리드에 도착해서도
내 짐을 다 내려준 후에 게이트를 빠져나갔다. 공항을 빠져나온 기차역에서 백팩 1개와 캐리어 3개를 끌고 가는 동양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에도 겨우 탄 기차에서도 고난은 이어졌다. 내 옆자리에 아무도 타지 않길 바랬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마무시한 캐리어들을 짐칸에 옮겨야 했다. 낑낑대며 짐을 올리는 나 때문에 몇몇은 단번에 지나갈 수 없었다. 47kg. 거의 내 몸무게와 비슷한 짐을 끌고 다닌 탓에 나는 땀 범벅이었다. 게다가 19시간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떡진 머리까지. 2시간 동안 나는 내 옆자리의 남자를 걱정했다. 내게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서. 다행히 발렌시아 호아킨 소로야 역에서 짐을 내릴 땐 옆자리 남자와 그의 일행 아주머니가 힘을 보탰다. 나는 무차스 그라시아스를 반복하며 드디어 발렌시아 땅을 밟았다. 발렌시아 역과 내가 살 숙소의 거리는 분명 도보 6분이었다. 그런데 나는 50분이나 헤매고 있었다. 나는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택시를 타고 오라며 주소를 불러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니라 짐을 들어줄 사람이었다. 결국 택시를 잡아 타고 숙소에 도착했다. 난 감격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방에 들어갔다. 따뜻한 물에 샤워한 후 거의 16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타지에서의 첫날은 기차에서 한 번, 침대에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실망과 기쁨, 안심과 설렘이 공존하며 지나갔다. (47kg의) 짐을 끌고 발렌시아에 도착한 첫날, 나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 마르타의 딸 까를로타였다. 내 또래인 그는 따뜻하게 날 맞이했다. 다음날 아침에 만난 마르타 역시 날 반겼다. 마르타는 내가 스페인어를 거의 못한다는 점을 알고 날 도와주려 무던히 노력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딸에게 강제로 나를 데려가게 했고 자신의 카페에서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핫초코와 비스킷까지 건넸다. 골치 아픈 첫 비자 신청에도 도움을 줬다. 또 본인의 지인들을 만날 때 외식을 하러 갈 때마다 나를 데려가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제공했다. 마르타의 집은 한 달 임시 숙소로 발렌시아에 도착해 새로운 집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그의 이런 친절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르타에게 이 집에 계속 살아도 되겠냐고 묻자 그는 네가 떠나지 않길 원하고 있었어 라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리자 그의 행동은 한순간에 변했다. 마르타 집에는 일주일에 2번 발렌티나가 청소를 하러 왔다. 내가 마르타의 집에 머문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발렌티나는 마르타에게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내가 들어와서 청소할 공간이 더 생겼으니 그에 맞는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에게 똑같이 월세를 올려받겠다 통보했다. 갑자기
약 10만 원 가까이 되는 월세가 올라버리자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마르타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나를 보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이 드리웠다. 그는 월세를 올려받지 않는 대신 내 방 청소는 알아서 할 것을 제안했다. 발렌티나가 내 방을 청소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타지에 처음 온 나를 가족처럼 여겨준 사람이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변하는 표정을 보자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국 이달이 끝나면 집을 나가기로 했다. 부족한 스페인어로 새 집을 구하는데 정신이 없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마르타는 내가 집을 떠나는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며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2018년 9월 스페인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다. 스페인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다. 공부를 어떻게 할지 다짐하고 어떤 친구들을 사귈지 생각한 후 강의실에 발을 디뎠다. 다들 들뜬 표정으로 3355 모여 담소를 나눴다. 자기소개를 하고 자연스레 주제를 바꿔가며 대화를 나누던 그들은 금세 친해져 보였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외국인은 나 하나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왜인지 기가 죽어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도 없었다. 첫 일주일 동안 나는 겨우 용기를 내 몇몇에게 말을 걸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갔지만 다음날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들은 나를 피해 다른 자리에 앉았다. 10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긴 책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들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대신 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쓸모없는 편견에서 온 추측을 속닥거렸다.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한 번을 그러지 않았다. 외국인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한국에서 외국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들을 이해했지만 원망했다.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그리운 이들이 옆에 없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이는 내가 속한 곳에서 나만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자 정신적 외로움으로 변했다. 나만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나 혼자 웃지 못했을 때 이곳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 나 혼자 다른 누구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군중 속에 몇 명이 있든 눈에 띄는 이곳의 이방인이었다. 눈물이 많은 탓에 매일 밤 울었던 것 같다. 이 힘듦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에 답답했다. 우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점점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나의 선택과 꿈, 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자책했다. 결국 낭떠러지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에게 50개가 넘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우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우울해도 괜찮으니 스스로를 위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단단해지라고. 친구는 하늘은 우리가 딱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이 좋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친구의 따뜻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우울함을 즐긴다는 것을 훨씬 늦게 알았을 것 같다. 그 덕분에 나는 행복에 대한 강박을 벗으려 내 모든 감정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밖이 아닌 안을 보며 우울해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위로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곱씹으며 터널 밖을 향해 걸어갔다. 빛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일기를 쓰며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보다 더 우울한 노래를 들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땐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상황에 놓였던 것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나는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그저 대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반듯하게 자른 앞머리에 큰 키. 대학교 첫 수업 시간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누가 봐도 학생의 얼굴인 그는 책상에 앉지 않고 강단에 섰다. 크리스티안. 1학년 스페인어 글쓰기와 표현 수업을 맡은 교수였다. 그는 사실 대학원생이었다. 대학교에 늦게 입학한 편인 나와는 2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기존에 있던 교수가 임신으로 자리를 비우자 크리스티안이 임시 교수가 됐다. 교수의 뜻이 없는 그에게 우리는 첫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었다. 크리스티안은 약 100명이 넘는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이틀 만에 다 외웠다. 몇몇은 출신 지역까지 단번에 외웠다. 열정으로 가득 찬 그에게 나는 꽤나 신경 쓰이는 학생이었다. 나는 적당히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당시 교수들의 시선은 나에게 몇 초간 머물렀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갔다. 크리스티안 역시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열정이 넘치는 젊은 교수였다. 그는 나에게 이름과 국적, 스페인어 실력을 물으며 다음부터는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다. 다음 날 그의 친절이 과하다고 생각한 내가 앞에 앉지 않자 그는 나를 불러 앞자리에 앉히고서야 수업을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 나를 흘낏 보고 수군대는 이들이 꽤 있었다. 방금 전 크리스티안이 큰 소리로 한국에서 왔구나 라고 되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나를 두고 중국인이냐는 소리가 들렸다.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굳이 뒤돌아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런 기분일까?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며 절대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크리스티안은 아니었다. 크리스티안은
그걸 어떻게 다 보고 듣는 것인지, 하루는 타지에 홀로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줄 아느냐. 대단한 친구다. 라며 나를 대변했다. 나는 나의 고충을 알아주는 크리스티안이 고마우면서도 다른 이들의 눈총을 한 번 더 받게 만드는 그가 조금 미웠다. 그는 내가 유일한 외국인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눈치챘다. 또 다른 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걸 어려워한다는 점 역시 알았다. 그 수업엔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는 조별 과제가 있었다. 크리스티안은 나름 학생들을 분석해 직접 조를 짰다. 그는 수업 참여도 점수에 대한 의욕이 높은 친구들과 나를 한 조에 넣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조언들이 어떤지 물으며 네가 적응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야 라고 말했고, 우리 조가 크리스티안이 나를 위해 구성한 조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은 정확했다. 친구들이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내 나를 반겼다. 이후 우리는 같이 등하교를 하고 밥을 먹고 과제를 하고 여행도 갈 만큼 가까워졌다. 크리스티안 덕분에 친구를 사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친절은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 교수가 한 명의 학생을 과하게 신경 쓴다는 점이 걸렸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리스티안은 나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 나와 다른 범주의 이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을 것이다. 크리스티안은 한 학기가 끝나고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갔다. 어찌됐든 나는 그 덕분에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학교에도 동기가 아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생겼다. 나는 시작이 늦었다. 23살에 스페인으로 떠났고 24살 가을이 되어서야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부분의 또래보다 출발점에 늦게 섰기 때문에 여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난 느리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호기롭게 스페인행 비행기를 타던 그날과 달리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멋있다는 말로 포장한 걱정 어린 참견이 많았다. 생활비는? 돈을 벌긴 하는구나. 그래도 부족하지? 졸업은 언제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 한국에 잠깐 들어온 어느 날 직장인 친구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집으로 가는 길 기분이 이상했다. 분명 나를 걱정하는 단어들이고 나를 대견하게 여기는 말투였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고 불편할까? 유학이라는 겉으로 멋들어진 삶을 보며 누군가는 내게 앞날이 창창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 미래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점점 줄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걱정돼 잠 못 이루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다 그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면 안심하곤 했다. 이런 방법은 나를 옥죄는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 긴장 속에 사는 것은 스스로를 조이며 이겨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생활 자체가 가시밭길을 제자리 걸음으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의식하는 목표가 많아졌다. 전에는 오롯이 나의 열정과 행복을 위해 꿈꿨는데 점점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꿈을 꾸게 됐다. 그들이 나를 좋게 바라보고 치켜 세워줄 때 내 미래에 대한 안심이 찾아왔다. 내가 원하는 길임에도 의문점은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이 길이 맞는지 망설이는 이유가 타인에게 받는 기대감이 됐다.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들의 시선에 맞춰 걸으니 내 마음과 행동에 엇박자가 생겼다. 차근차근 내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속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걱정을 덜고 마음속 안정을 찾으려 오래 공들였다. 느릿한 재즈를 듣고 산책을 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대신 새로운 일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을 가지려 노력했다. 내 마음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일상을 이어가다 보니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점점 안정이 찾아왔다. 우린 아직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후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더 이상 새로움이 없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지인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소중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작은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느릿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 타인의 신경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나 역시 변하고 싶었다. 하지만 타인으로 인해 변할 필요는 없었다. 나 스스로 작은 여유와 행복을 즐기는 사람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그러자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친구의 말을 참견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일까? 또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 지인에게 그 말을 들은 것인지 지인의 얘기를 듣고 안정이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 여름방학마다 한국에 방문했던 나는 2020년 불가피한 상황에 조금 일찍 한국에 가게 됐다. 언제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짜를 세고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쭉 적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느라 쉬는 날이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 그 무엇도 하기 싫었다. 스페인에 두고 온 것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스페인에 있었으면 새벽에 수업을 듣고 경기를 보진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 집 청소도 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쿠엔카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고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졌지만
맑은 하늘과 푸른빛 풍경은 그대로였다.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도시에서 변한 것은 나였다. 이곳은 여전히 재미없는 도시지만 그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눈을 돌리면 노랗고 빨갛게 물든 나무들이 줄을 잇는다. 온도가 바뀌는 시점에 내리는 노을도 캄캄해진 하늘 아래서 불을 빛내는 작은 건물들도 묵묵히 일상을 이어간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여전히 스페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를 배워가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삶을 버텨내야 한다고 여겼는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풍족한 여유를 갖춘 늘어지는 재즈와 같은 곳. 조용한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내 인생이 좋아졌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 성장에는 특별한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만남,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우연히 스쳐간 풍경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배우고 나로 인해 누군가는 새로운 생각을 품습니다.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다시 길을 나설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올리비아 작가님의 스페인에서의 추억과 기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